자,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론 특강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수업했던 거를 간략하게 어차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론을 확장해 가는 거니까 우리 첫 번째 수업 때 했던 도식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개인과 사회의 대립이 발생하죠. 개인을 우선시하거나 사회를 우선시하거나 원래 이제 우리 정규 수업 때는 개인을 우선시하면은 이제 개인주의, 사회를 우선시하면은 뭐 사회주의나 공동체주의. 그게 또 양극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기주의의 문제와 전체주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가치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또 양쪽으로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요 개인 쪽에 대한 가치를 중시할 때 우리는 이거를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이 사회 공동체 이익을 중시한다고 해서 공동체주의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제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여러분 샌델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200만 부인가 300만 부 가까이 팔렸거든요. 이게 뭐랄까 이 서점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까워요. 종전에 어쨌든 메가히트를 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마침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마 한국에 출간됐을 때가요.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 때였고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이 정의롭지 않은 이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 책에 대한 공감대가 생각보다 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출간 포인트가.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또 마침 가을인가 겨울에 영화 레미제라블이 개봉했었거든요. 저 이제 뮤지컬 영화죠. 근데 그 레미제라블 극장에서 보는데도 더 그 영화가 또 와닿았던 것도 이 프랑스 사회의 어쨌든 이 부조리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그 당시에 또 한국 사회랑 또 어울리는 거야. 어찌 보면. 이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울리는 게 있죠. 딱 그 시대에 뭔가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서 물론 뭐 출판사는 그걸 기획한 걸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 사회에서 왜 잘 팔렸을까? 사실 거기에는 한국 사회의 또 전형적인 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학벌주의가 두 가지가 정교하게 맞물려요.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미국에 관해선 대부분 이제 미국의 어떤 백인 우월주의나 서구 우월주의에 대한 거를 사대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 이 하버드, 우리 또 학벌의 정점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압살하고도 남을 정도의 실력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다투진 않잖아. 연고대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툴지언정 거기서 우리가 하버드보다 잘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넘사벽이라는 거를 우리도 다들 알고 있어. 물론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버드를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안 환경이 또 되어 있으면 사실 훨씬 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허들이라는 게. 이미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천히 롤즈로 넘어가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자신의 집안 환경이 베이스로 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마 거의 본 적 없을걸요? 흑수저에서 하버드 들어가는 경우 한국에서 미국은 가능해. 근데 뭐 이런 거기에선 자체적으로 차라리 걔는 장학금이라도 받지. 우리는 어쨌든 거기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생들한테는 원래 장학금이 짜죠. 예.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상대로 이 학위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비즈니스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안 줘도 뭐 알아서 자기 돈 싸들고 와서 하는데, 그쵸?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아인슈타인급의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미국이 스카우트 가면 모를까, 그죠? 그러면 막 장학금 조서래도 다니겠지만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그쵸? 하나의 장사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과연 공정한 경쟁이냐라고 하면 또 논쟁의 여지가 좀 있죠. 자, 여하간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 교수예요. 하버드의 교수면서 당시에 이 김영사에서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딱 그 표지가 뭐였어요? 하버드에서 가장 큰 대강의실 있거든? 가장 큰 대강의실에 그 학생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강의실을 이 샌델의 이 뒷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예.
우리 보통 왜 가수들이 콘서트장에서 팬들과 함께 이렇게 딱 인증샷 찍듯이 마치 그런 사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대강의실에 엄청 인기 있는 이 하버드 교수가 강의하는 이제 그 책, 그 제목도 매우 심플해. 정의란 무엇인가. 실제 영어 제목은 저스티스죠, 그냥. 예.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탁 와닿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에서, 그것도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 마침 또 우리 사회에서 관심 있는 이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팔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샌델 본인도 깜짝 놀라면서 한국 사회에 한국에 몇 번 방문합니다. 실제로.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몇 번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샌델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샌델이 주장하는 게 이쪽 지형이거든요. 샌델의 그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사실은 그 벤담의 공리주의, 오늘 배우는 자유지상주의, 또 칸트의 의무론, 롤즈, 그리고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공동체주의 개념이 나오는데 책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좀 후반부 쪽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독해력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샌델은 분명히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도 약간 그 9장, 10장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샌델이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는데 당최 샌델의 입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물론 이제 그 책을 구매한 사람들의 절반은 아마 읽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 1, 2, 3장 정도 읽다가 사실 포기한 사람이 대다수인 거는 다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좀 알아야 돼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 분들도 한번 도전했다가 다 실패했던 경험들이 꽤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나름대로 이 강의는 여전히 많이들 찾는 강의가 됩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 꼭 그 시간 많고 집중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사실 EBS가 아마 그 판권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마 EBS로 그 샌델의 강의, 영상 강의 자체 원본을 다 공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워낙 샌델의 수업이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계속 학생들이랑 질의응답을 하면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책 보는 것보다는 그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요. 예. 확실히 책은 아무래도 이렇게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질문상이랑 이런 게 어떤 사례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걸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맥락이 파악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제 3회로 줄여서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래서 이 샌델은 정작 여기에 포지션이라는 얘기 하려고 한 거고 근데 이게 또 한국적 정세는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공동체주의 국가거든. 동아시아는 공동체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시대는요. 요쪽이 약간 필요한 시대긴 해요. 여기로 가는 거지. 우리의 방향성은. 자유주의의 물결이 오히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한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이미 개인주의 사회잖아. 걔네는 원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게 훨씬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구 문화 안에서 이 주변의 결국 백인 문화, 서구 사회 문화를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샌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공동체주의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현대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건 오히려 이런 어떤 공동체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의 베이스로 자신의 이제 이 논문과 연구를 해왔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보면 그런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우리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공동체주의가 좀 과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주의가 좀 과해서 사실 많은 부작용을 겪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세대가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런 공동체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게 저는 MZ 세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장단점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어쨌든 새로운 세대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대통령이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말로만 막 시렁시렁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아니죠. 예. 그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헛된 말인 거지. 공적 장소에서
헛된 이 용어로서 아주 그 자유를 오염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이만 못한 쓸데없는 연설들이죠.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엄청나게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 지금 언론 지수가 67인가로 떨어졌죠. 음.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유가 중요했으면 우리나라의 자유 지수가 실제로 올라가야 정상이죠. 근데 폭락했거든. 문재인 때는 상위권까지 우리나라 언론 지수가 확 올라가거든. 예. 근데 지금은 67이야.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다들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기자하나? 내가 이러려고 PD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데 자꾸 공적 장소와 연설에서는 자유를 외쳐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여러분이 그 자유를 몸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 자유에 대한 일종의 여러분의 그 저항이자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 시그널을 멍청한 정부가 못 알아듣는 게 문제지. 쟤네 그냥 돈 없어서 삐졌나? 집 없어서 삐졌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정책 자체 방향이 잘못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뭐 우리가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비율이 늘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강압적 장치들,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러니까 공동체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공동체주의가 과하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전체주의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하는 게 그거야. 바람직한 공동체주의의 미덕에 대해서까지도 굳이 저항하면서 알레르기처럼 반응해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근거 없이 저항하다 보면 그건 결국은 여러분 세대 스스로를 이기적인 세대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적 세대 이러고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고 개인주의지 이기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우리도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저조차도 이제 이게 우리가 추석 연휴에 지금 우리가 특강을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우리 자유주의적 선언이고 개인주의적 판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죠. 예. 어쨌든 야 가족끼리 좀 다 같이 모여서 야 윷놀이도 좀 추석에 윷놀이 안 하지 않나? 야 윷놀이도 좀 하고 야 우리 뭐 송편도 좀 빚고 이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데 특강도 들어야 돼요. 이랬을 때 얼마나 야속하겠어. 그죠? 그 자녀들이.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거니까, 그쵸? 당연히 뭐 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요. 다 같이 송편을 빚어도 이게 모두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평등한 관계에서 송편을 빚으면 할 때 당연히 귀찮죠.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근데 돈 주고 사 먹어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얻게 되죠. 그럴 때 공동체주의가 빛나는 거거든. 엄마와 동생과 심지어는 평소에 일도 안 하던 아빠까지 막다 어지거기저 앉아가가지고, 그쵸 막 송편 막 빚고, 만두는 언제 하지? 옛날엔 다 만두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만두도 막 빚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추억이죠 추억 오히려. 그런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될 관습이 돼버릴 땐 그죠? 그러니까 그냥 며느리들이 시댁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만들고 있어야 되는. 예. 근데 여전히 시어머니는 불편하고 그리고 남편은 저기 가서 그냥 자빠져 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 때 그거를 공동체주의의 미덕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야, 핑계 대고 그냥 가족여행 우리끼리 여행 가자 뭐 이런 경우들도 나오는 거고. 그런 부작용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제는 공리주의를 배웠단 말이죠. 벤담의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양극단이라면 공리주의는 그 중간에 있다고 나름대로 본인은 자임을 해요. 야, 나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 난 너희처럼 극단적이지 않고 개인이냐 사회냐 이런 걸로 나는 싸우지 않는다. 나의 판단 구조는 오히려 뭐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가치. 그게 중요한 거야. 소수냐, 뭐, 그러니까 아니지. 결과적으로 다수기라니까. 결국은 개인이냐 사회냐 뭐가 중요하냐고 서로 싸우기 전에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고통스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사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다들 동의할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철학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어. 그 누구도 고통받으려고 삶을 살진 않으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도 그 고통 끝에 어떤 행복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는 거거든요. 그쵸? 자살을 언제 할까요? 우리가 자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치의 어떤 소망, 한치의 행복도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아 이제는 나에게 남은 거는 예, 그냥 끝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쵸? 우리조차도 너 공부 왜 해? 너 왜 살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싶어서 라고 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인간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굉장히 본성적인 부분을 갖고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 단위로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한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행복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고통량을 줄일 수만 있다라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했을 때, 행복이 증진되는 게 정의지. 고통이 줄어드는 게 정의인데, 고통은 오히려 증가하고 행복이 줄어든다면, 그거는 어떻게 돼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거는 틀린 행동이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경계에 대해서 싸우느니, 야, 어차피 사회는 그냥 이름뿐인데, 개개인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따질 것보다 그냥 계산기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 계산기를 들고 계산하자라는 거지. 차라리. 야, 빨리 그거 고민할 바에 야,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일까? 인간의 권리는 무엇인가?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지금 다수의 견해를 들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더해보자. 너의 행복, 나의 행복, 우리 모두의 행복에 대해서 다 계산해 봤을 때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방향성이 다른 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겠지만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충돌하게 되면 끝까지 줄다리기에서 싸우면 그건 비효율적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이 국면과 이 삶에 대해서 다수의 총 행복량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기꺼이 소수의 사람들이 양보하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수가 영원한 소수가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인종주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굉장히 부조리한 거죠.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벤담의 원리는 그런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양적 행복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 모든 인간 개인은 단 한 명의 개인으로 카운팅할 뿐이에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왕 한 사람이든 빈민 아이 한 사람이든 똑같은 행복량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거를 양화시키는 거. 질적인 차이를 양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예. 퀄리티를 퀀티티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이 공리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를 항상 다른 말로 효율주의라고 외우더라고 하셨죠. 효율성을 따진다. 효율주의. 그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야, 근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개인의 권리를 추구한다라는 건 맞는데, 하지만 자유지상주의라고 해서 이쪽에 극단이 있고, 칸트와 롤즈의 자유주의가 따로 또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얘는 조금 이름이 좀 없나요? 칸트, 롤즈 이거 말고. 그래서 보통 굳이 이름을 붙이면요. 원래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의무론적 자유, 의무론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롤즈 같은 경우에는 평등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어, 이제 어제 수업을 복귀해 보면 오늘 롤즈는 이제 우리 수업 후반부에 등장 다시 시킬 거예요. 일단 우리 자유지상주의를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때 벤담이 아까처럼 그런 행복과 쾌락에 대한 걸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칸트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죠 이제 일가를 날리죠. 왜냐면 칸트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은 그냥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근데 그게 대체 뭔데요? 어떤 그런 절대적 진리가 있던가요? 우리 인간의 삶에? 라고 할 때 칸트가 던질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존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제가 이제 그걸 떠올렸죠. 칸트는 항상 이성과 자유, 이성적 자유, 혹은 그리고 존엄성. 이 단어들을 키워드로 갖고 끌고 다니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자유지상주의랑도 좀 구분을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똑같은 논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요. 자, 지하철에서 치안이 있죠. 우리 여기 특히 여학생들이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진짜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지하철 탈 때 약간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하거나 막 이런 시간에 러시아어에 붐비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치안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죠. 성추행의 대상이.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자유주의자들은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왜냐면 타인의 소유권이니까. 내 게 아니잖아. 내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신체예요. 그럼 남의 걸 왜 만져요? 자유주의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에 조금 요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지하철도 일종의 그 잠깐이나마 함께 우리가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죠 그 수단이잖아. 그죠? 지하철이라는 그 매개체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순간만큼은 일종의 작은 공동체일 수도 있어.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야, 다 같이 그 뚜벅이는 아니고 뚜벅이라고 하는 게 맞지 오히려. 내 자차는 없고 또 차 타고 가기 너무 막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로 약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아침에 다 같이 힘들게 대중교통을 타면서 이렇게 빽빽하게 가는 것도 다들 스트레스인데 원래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출퇴근하기 위한 거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 목적 의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는 원래 이걸 근거로 따지거든. 그 공동체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따진단 말이에요. 결국 지하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본래 목적은 뭐야? 최대한 빨리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나 학교로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다 갖고 있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냥 나는 2호선 순환선 타고 그냥 돌아야지. 뺑뺑 도는 사람들이 없진 않을 거예요. 아주 극소수는 있겠지. 특히 이제 어디 갈 데 없는 할아버지들은 무료니까 진짜 그게 가능해. 여러분 근데 그래 본 적 없죠?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 타본 적 없죠.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실 그거긴 하거든. 저는 이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생각해보니까 아기 때부터 서울에 살았으니까 지하철이 그렇게 발전이 잘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종점을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목표를 잡아보는 게 우리 지금 벌써 1호선부터 거의 몇 호선까지 있지? 엄청 많잖아. 9호선 그 이상도 있죠 지금. 막 분당선 이런 거까지 이제 번호도 안 붙는. 그러니까 야, 그래 저런 거 다 양쪽 끝까지 가면은 어떤 게 나올까? 물론 지도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타는 것만 타지 말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야. 2호선은 못 돌지. 2호선만 순환이잖아. 근데 나머지는 종점이 있잖아. 가보는 거지 진짜. 예. 제가 이제 가끔 그 4호선도에 저쪽 들어가면 오이도역 있잖아. 근데 거기는 맨날 역 이름으로만 봐왔다가 오이도를 제가 차 타고 가본 지가 이제 최근이거든요, 올해. 가족들이랑 오이도에 조개구이 먹으러 갔었단 말이야. 여기 요런 데도 조개구이가 있네 하면서 갔었는데 되게 생소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아, 여기가 그 지하철역 오이도구나, 이런 거. 근데 어쨌든 방파제랑은 거리가 멀겠지만, 예, 그래, 종점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분명히 난 서울 지하철에서 시작해서 탔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가면은 전혀 다른 도시가 나오잖아. 자,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럼 1호선 잘못하면 천안까지 가겠네. 음. 자, 여하튼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뺏었다. 지하철의 본래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그냥 빨리 이동하면 돼요. 근데
지하철 타는데 남의 몸을 왜 만지냐고요. 그건 지하철을 타는 본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행위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닌 거예요. 예. 거기니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요. 왜 지하철에서 고성방가하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는 사람도 있죠. 그거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대부분의 이유가요 공동체주의예요. 어. 물론 뭐 정확하게 보면은 야 너가 먹는 바람에 내 코가 괴롭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내 어쨌든 뭐랄까 나의 권리를 좀 침해하는 나도 어쨌든 정당하게 돈 내고 탔는데 내가 탄 이 지하철에 일종의 어떤 내 권리 침해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유주의 논거로도 야 너 왜 지하철 안에서 피자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공공장소에서 도덕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저 공동체주의 논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연인들끼리 지하철에서 애정행각을 좀 과하게 하고 있어. 근데 그 애정행각 과하게 하는 게 나의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 침해할까요? 사실 안 보면 되죠. 굳이 내가 보고 있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우리 그냥 눈을 돌리면 되잖아. 정작 내 시각이 좀 썩는 것 같으면 그냥 눈을 감고 자던가 눈 감고 음악 들으면 저 연인들이 쭉쭉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내 개인의 자유주의를 침해한 게 아니거든. 예. 뭐라고 못해요. 그 사람도 실제로 그렇게 대항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아저씨한테 피해줬어요? 내가 아줌마한테 지금 피해줬어요? 아니 지금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가 서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키스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이 그래도 혀가 낼름낼름 이상하잖아. 뭐 이런 얘기 할 때 근데 왜 혀가 낼름낼름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거기에 자유주의 논거는 자기들은 자유주의 논거로 반박을 하겠지. 이건 우리의 자유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좋은 논거가 공동체주의긴 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처럼 지하철의 본래 목적에는요. 연인과 쭉쭉대면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사실 그런 권장사항은 없거든요. 그쵸? 어디 지하철의 그 규범에도 그런 건 써 있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연인과 그런 짓을 해도 된다. 뭐 그런 짓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요하면 지하철에서 오줌이 급하면 쉬를 싸도 된다. 그런 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질서에 피해를 끼친다라는 건 물론 여기서 공리주의를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때는요. 공동체주의에서. 왜냐면 다수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안 보면 다수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게 그런 애정행각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얘기할 거고. 자유주의 다시 돌아와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요. 칸트와 이제 얘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타인의 몸을, 만지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그 사람의 몸이고, 나는 나의 몸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유주의 논거에서는 둘 다 안 된다는 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칸트도 이것도 구분은 잘 안 가요. 굳이 칸트식대로 얘기하면 타인의 신체는 존엄한 목적 그 자체잖아요. 그 타인도. 그러니까 타자를 존엄한 그 주체로서 내가 대한다라면 당연히 사람의 몸을 왜 만져요? 치안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만지는 거죠. 공리주의에 의해서 만지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너의 쾌락 때문에 저 타인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거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유지상주의도 소유권 개념으로 얘기하면 되거든. 야, 이건 네 건 네 거고 제 건 제 거야. 너 쟤한테 허락 맡았어? 아니지. 그럼 하지 마. 일종의 절도거든. 그것도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근거는 살짝 달라도 결국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논거로 둘 다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칸트랑 오늘 배우는 노직이랑 뭐 하이에크를 따로 구분해서 다룬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두 계열이 자유주의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알겠죠? 분명히 자유주의 계열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같은 편을 먹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나냐? 안락사 같은 논쟁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안락사 같은 논쟁을 따져보면 자유지상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내 소유권이 중요한 거거든. 내 소유와 내 선택, 내 재산권. 그러면 안락사를 할 때 내가 남의 생명을 뺏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통은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죠. 내가 고통 없이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안락사에 대한 찬성 논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자유지상주의는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는 논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내가 감내하는 거니까. 내가 안락사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빨리 가기 위한 방법이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유지상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자녀들이 또 힘들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논거 되면 그땐 공리주의가 되겠죠, 대신. 그러니까 내가 안락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들 때, 그때는 사실 공리주의랑 자유지상주의가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땐 걔네가 또 한 팀이 돼.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거거든.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라고 진짜 뭐 감정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를까. 근데 그거조차도 공리주의는 야 그게 고통스러워서잖아. 야 네가 살기 좋고 행복했어 봐. 그런 고민을 하겠어? 결국 너는 죽음으로써 너의 고통을 줄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락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락사는 공리주의를 베이스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유지상주의가 그렇지 그거는 나의 선택이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라고 해서 공리주의와 안락사가 자유지상주의가 그때는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지하철 치안이 왜 다른 사람의 몸을 더듬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논거에서 같은 편이었던 칸트는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예. 안락사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야, 결국은 너 네 행복 때문에 네 고통 줄이려고 너의 존엄한 생명을 스스로 끊겠다는 거 아니야. 넌 그럴 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유권이라고? 아니야.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그 존엄한 목적 그 자체로 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진짜 칸트식의 인생관이 뭐냐면요. 아까 벤담이 왜 산다고 했죠,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라고 할 때 우리가 대부분 동의했잖아요. 칸트는 그게 아니긴 해. 아무 상관없어요. 야, 인간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예. 그게 존엄성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야. 인간은 태어났으면 그 존엄한 목적 그 자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헷갈릴 거예요. 목적 그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이해도 돼요. 이미 그 자체로 여러분은 완성된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가 왜 그 얘기 하잖아.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은 엄마한테 칭찬받을 거야. 내가 좀 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사회에서 칭찬받을 거야.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에 가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의 존재는 더 완성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수단화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을 갉아 넣으면서 수단화해서 뭔가 내가 되어가는 존재로서 아직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목적 그 자체라는 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이미 다 획득한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면에서 칸트의 철학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안락사에 대해서조차도 아니야, 넌 살아야 돼. 너는 충분히 살아야 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물론 또 나쁘게 얘기하면 견뎌야 돼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삶은 견디는 거야. 왜 견뎌야 돼? 그게 인간의 삶이니까.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도 이미 끊을 예외 상황은 없으니까. 결국 그거는 인간의 실천 이성의 영역이라고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끊는 거, 그거는 칸트의 자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거야말로 순수 이성에 가까워.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인간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에 대부분의 여론은 이게 좀 비현실적이긴 하잖아. 근데 칸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위로는 될지언정 현실에서 말기 암 환자든 정말로 안락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 그런 분들한테는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죠. 솔직히 칸트야 본인은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아주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렀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딱히 원망할 거리가 없겠죠 뭐. 근데 누군가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미친 듯한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차라리 이 고통을 겪느니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말기 암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 만약에 이 고통을 견뎠을 때 말기암을 다 완치할 수 있어. 그러면 버티지. 근데 대부분 다 시한부 인생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의 안락사를 돕지 않았을 때 어떤 부작용도 생기냐면 가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국가가 안락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는 방법도 있거든 있기는. 어. 자살은 다만 무섭잖아. 그게 그 차이예요. 안락사와 자살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자살은 자살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죽음을 떠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권총으로 죽어보고 싶어요? 물론 사실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워낙 세니까. 근데 무섭잖아. 진짜 이 방아쇠 당기기까지 이게 쉽냐고. 예. 그죠? 그리고 그 목매서 죽어야 되나? 숨못 쉬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뛰어내려? 그럼 우리 자유의지로 난간 위에서 점프할 자신 있어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쉬운 거 아니에요. 어. 저는 그래서 가끔 이 자살자들은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죠 지난 시간에 자살자는 어쨌든 이기주의자예요. 예. 혹은 나르시즘이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생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싹 무시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런 경우 진짜 드물어요.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관계적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그걸로 평생을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는데 그 친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거든. 그 부모님은 평생 갈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 지금도 그 부모님은 힘들어 하실 거예요. 30년이 지났잖아. 근데도 해소가 안 되죠. 왜냐면 그때도 부모님 몰랐거든. 자기 아들이 힘든지 전혀 몰랐어. 물론 친구인 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왜 단순한 고등학교 때 고민 있잖아. 아씨 나 이과 갔어야 되는데 나 문과 잘못 왔어. 약간 이 진로에 대한 잘못된 선택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때는요 그게 없었어요. 뭐 교차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과면 영원한 이과고 한 번 문과면 계속 대학도 문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근데 그 당시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 안 하는 우리 패거리한테는 그게 아무런 고통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뭐 이과로 가도 못하고 문과로 가도 못하니까 그냥 덜 고통스러운 과를 선택했을 뿐인데 걔한테는 진지했던 거야. 걔는 공부를 잘했거든.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얘는 그 죽음을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죠. 근데 지금 또 생각해봐. 여러분도 이미 나이 커서 알잖아요. 그럼 고1 때 내가 죽고 싶어가지고 죽는 선택을 하는 게 그래도 그거는 이 자유지상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존중받을 일인가? 하긴 뭐 자기 생명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쿨하게 인정하기에는 솔직히 그래도 안타깝죠. 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는 고등학생 1학년이 그런 이유로 자유지상주의를 근거로 해서 언니 나 말리지 마. 나의 자유가 있어. 라고 해서 쿨하게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쿨하게 인정해 줄 거예요? 그렇지. 그건 너의 선택이지.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죠. 야, 지나 보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지, 오히려. 야, 지금이 더 힘들어. 야, 고1 때 힘든 거 별거 아니야. 너, 너 대학 가서 너 알바하고, 임마, 너 그 임금 체불 당해보고, 지하철 타다 성추행도 좀 당해보고, 갑질도 당해보고, 이런 거 해봐, 임마. 그게 훨씬 힘든데. 음. 고작 그거 너 지금 내신 안 나왔다고 징징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삶의 연륜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이 때 너무 쉽사리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자유지상주의의 에러가 그거예요. 한 번 인정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개인의 이 선택을 다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죠? 얼마 전에 안락사 캡슐 개발됐거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안락사 캡슐에 들어가면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고통 없이 떠날 수 있거든. 최근에 이제 이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논거가 다 자유지상주의 논거인 거예요. 근데 칸트는 왜 절박하게 그걸 반대했는지 알겠죠? 칸트의 논거는 보편성의 원리예요.
야, 그거, 이거 예외 삼고, 저거 예외 삼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한번 허락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보편화하는 미래를 상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짓말 좀 하면 안 될까요? 보편화 해보라는 거죠. 거짓말이 지금은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도, 그게 허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너는 너무나 쉽게, 정당화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거짓말, 저기에도 거짓말. 나중에 그거 정당하면 다 그만이거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칸트는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안락사에서 구분이 갑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행복량, 예. 자유지상주의는 자기의 선택, 자기의 소유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상태로 이제 자유지상주의는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서 좀 분리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현상이 그거예요. 이 자유지상주의는 어, 윤리적으로 혹은 사회 정책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 정책적인 자유지상주의의 원리를 정책에다가 접목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보수 우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잖아. 물론 이제 지금 지지율도 다 꺾였지만, 근데 보수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금을 내리는 거지. 세금을 내리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가? 개인의 재산권이 중요하니까. 내가 반칙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 능력,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이라면 그거를 정부가 가져가는 건 부당하지 않아? 라는 논리거든요. 실제로 그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이 딱 그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는 규범과 원칙과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칙한 게 아니야. 반칙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내가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게 반칙이잖아요.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어, 절도 한번 당했잖아. 그래서 저희 그 집 앞에 택배를 누가 가져가는 바람에 근데 하필 그 택배에 있는 게 그 애들 학습기여가지고 그 비싼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박스에 써 있었어. 애들 학습기 이게 왜냐면 그 일주일 썼어. 딱 일주일. 시범으로 한번 왜 써보고 반납하는 거 있죠. 그래서 써보고 반납하는 그 학습기 애기 학습기를 아내가 신청했다가 영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반납한다고 일찍 내놨거든? 하루 일찍 내놨나? 일찍 내놨어요. 왜냐면 저희 동네가, 저희 집이 오신 분은 알겠지만, 예, 뭐랄까, 딱히 뭐 이런 절도 사건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냥 8년 넘게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택배 도난 사건이 없었거든? 또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또 미덕이잖아. 다 알잖아. 한국 사회는 택배 잘 안 가져가죠. 예. 그 게다가 우리 집이 4층 꼭대기잖아. 꼭대기여서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주로 택배 기사님들밖에 없거든. 예. 안 올라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심했으니까 한편으로 아내도 내놨겠지만 그게 진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어. 처음에는 그래서 실수로 잘못 회수해 가셨나라고 해서 뭐 대한통운이랑 쿠팡이랑 우체국이랑 다 알아봤지만 아니야. 결국 누가 절도에 간 걸로 결론이 났죠. 그랬을 때 어쨌든 내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산 이제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이제 그걸로 보상금을 내준 거죠. 지금 한 55만 원인가? 보상금 냈어요. 일주일 쓰고 55만 원 냈어, 결국. 왜냐면 배상을 해줘야죠. 우리 책임이잖아. 우리가 보관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는데 와이프가 근데 경찰에 신고했더라고. 그래서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술서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낡은 빌라여서 사실 뭐 CCTV도 없고 저도 그냥 됐다. 50만 원 정도면 차라리 됐다. 100만 원이 어딘 게 어디야.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려고요. 근데 그게 절도잖아요, 절도. 무슨 심리로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왜냐면 원래 여러분 그런 학습기 가져가도 그걸 로그인하면은 그게 또 그 본사의 기록이 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훔쳐가봤자 아마도 그러면 그 기기 초기화를 해서 아마 패드를 좀 중고로 팔아 넘기면 그래봤자 그거 20만 원도 안 할 텐데. 예, 저야 55만 원을 배상했지만 보통 그 학습기에 들어가는 패드는 되게 가치가 떨어지는 싸구려 패드거든. 예. 내가 보기엔 아마 갤럭시 A8 정도를 쓸 거예요. 진짜 갤럭시 탭이면 좋기라도 하지. 근데 그 정도의 성능도 아니거든.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런 절도에 의해서 내가 그러면은 열심히 절도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했어. 그건 불법인 거예요. 남의 재산에 손을 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차근차근 모아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럼 그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야, 너 많이 버니까 누진세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논리가 바로 자유지상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부자분들은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의 사상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없을 수는 없거든. 그죠? 저도 뭐 세금 내는 거 되게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제 세금 내보면 억울하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뭐 이런 것까지 가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나중에 보면은 주민세는 뭐야 어떻게 책정되는 거야? 주민세도 내고 자동차 이제 자동차세를 또 내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봐요. 자동차만 해더라도 자동차 살 때 우리는 취득세를 내요. 이 재산을 네가 취득하니까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라. 자동차 취득세 꽤 비쌉니다. 그거 한 10%인가 해요. 그래서 몇백만 원 낸단 말이야. 취득세를. 그래서 항상 차값 계산할 때 그 내가 그 차를 살 돈이 있냐 없냐 계산할 때 꼭 계산해야 되는 게 그 취득세예요. 취득세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취득세를 이미 냈잖아. 그러면 나는 어쨌든 엄연히 세금까지 내고 차를 샀는데 근데 또 1년에 한 번씩 자동차세를 또 걷어가요. 그랬을 때 이게 이중과세 아닌가라는 불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왜냐면 해외에는 하나만 걷어요. 취득세를 걷거나 자동차세를 걷거나 보통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자동차 세금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어때요? 석유, 휘발유 넣을 때도 휘발유의 거의 50% 이상이 세금인 거 알죠? 거기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 휘발유세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짬짬한 수익으로 얻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듣다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노직이 그렇게 표현하거든. 도적질이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적질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렇잖아. 정부는 왠지 노력 없이 가져가는 느낌이잖아. 그거 어디다 쓸지 어떻게 알아? 음. 그래서 이 규제 완화와 이 세금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이거는 시장경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 시장경제의 바로 이 모티브, 철학이 되는 거예요. 시장경제의 철학이 바로 자유지상주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근데 이건 보수에서 주장하는 거고. 근데 윤리적으로 가볼까요? 윤리적으로 가면은 아까 제가 안락사 사례도 들었지만 자유지상주의가 또 옹호하는 윤리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자기 그 성에 대한 선택에 대한 자유거든요. 예. 성적 자기결정권. 이거 누가 주장해요? 이거 결국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논거가 있었거든? 예전에는 게이들이 나는 게이로 태어났어. 그걸 입증하느라고 되게 고생했단 말이야.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교수님들도 그런 논쟁을 갖고 수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과연 동성애자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막 논쟁들이 있었단 말이야. 예.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남자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냥 자기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여자를 선택했어. 난 남자가 되기로 선택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근거가. 예전에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를 입증했지만 지금은 자유지상주의가 강력한 시대거든.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는 오히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지상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되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자유지상주의는 보수야 이렇게 딱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달라. 정책적 분야에서는 보수들이 자유지상주의를 가져다 쓰고요. 오히려 윤리적인 진보는 윤리의 분야에서 이제 진보가 많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간 개개인에 대한 어쨌든 그 선택권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낙태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낙태에 있어서 낙태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바로 저 자유지상주의를 근거로 찬성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의 내 신체에 대한 자유,
어쨌든 아직 아기가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생명체가 하나가 딱 태어나지 않은 아직 내 몸속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기가. 태아가. 태아라고 그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 자궁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하더라도 그거는 내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이지. 그거를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하면 불법이야, 너 처벌할래?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논거거든요. 또 듣고 보면 일리가 있죠. 예. 그거 갖고 또 굳이 정부가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어제 제가 수업 때 그 얘기 하는 얘기처럼 근데 또 사람들도 36주의 임산부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건 그 정도는 애기지. 이미 애가 거의 뭐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이 기준을 정하는 거. 대체 뱃속 바깥으로 나왔을 때부터 인간이라고 칠 수는 없단 말이야. 이 뱃속의 태아를. 그럼 뱃속에서 대체 몇 주, 몇 달까지를 낙태가 가능한 기점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알겠죠?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낙태 금지법 있죠? 이거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한마디로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기긴 이겼거든. 이제는 여성들이 무조건 낙태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폐쇄적인 정부의 지나친 관여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걸 국회한테 넘긴 거야. 그러면 법률이 있어야 되거든. 법률로 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걸 만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왜 안 만드냐면 만들어봤자 욕 먹거든. 이걸 누가 만들어도 뭐 모든 양쪽의 시민단체들이 다 좋아하겠어요? 이런 보수 시민단체도 있잖아. 시민단체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알겠죠? 아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주장해주는 진보적 성향에서는 그 주차가 인정하는 주차를 최대한 길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알겠죠? 근데 이제 보수 시민단체들은 종교적이잖아. 종교에서는 절대 또 안 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금지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정치적인 운동으로도 영향을 미쳐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잃기 쉽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벌써 2, 3년 됐을걸? 불합치 판정받고 계속해서 이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거죠. 알겠죠? 몇 시야? 55분?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롤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유지상주의에서 실제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런 사례가 나오긴 해요. 그 군대 입대도 마찬가지 하나의 사례거든. 야, 그러면 군대는 징집제가 좋을까, 모병제가 좋을까? 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예요? 보편적으로 모두가 짤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남자라면 다 가야 되는 거지. 이건 또 성별 구분을 좀 해놨죠. 그래서 징집제, 남성은 모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아까 이런 게 문제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실 군 징집제에 대해서 야, 그럼 왜 남자만 가야 돼? 여자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박에 대해서 사실 좀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기는 해요. 반대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내일부터 여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바이섹슈얼들 있잖아요. 바이섹슈얼은 실제로 그런 성향이에요. 예, 보통 그냥 바이라고 하잖아. 근데 바이섹슈얼 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 안 하거든. 난 그냥 남자라도 잘 수 있고 난 여자랑도 잘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야, 너 뭐 하나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들은 이미 그걸 떠나버렸는데. 자기 선택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군대는 또 콕 집어서 남자만 가라고 하잖아. 그럼 또 남자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다만 저는 그래서 최근에 남자들 군대 월급이 되게 올라갔죠. 그거는 좀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물론 지금 이 속도는 문제예요. 지금 초급 간부보다 많이 주는 것처럼 됐잖아. 그러면 문제죠 당연히.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정부가 좀 멍청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 속도 조절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거 그렇게 어려워.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진짜 묻고 싶어 좀. 거기 대갈박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그 속도를 정해놓을 수는 있지. 그 당시 물가나 그 당시 임금 상승률을 계산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다가 공무원들이 박봉이고 공무원들 급여가 안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냥 일반 사병들 월급을 200만 원이나 줘버리면 누가 하사관을 하겠냐고요. 그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사기가 떨어지지. 여러분 군 사기가 떨어지면은 지금 전쟁 나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예.
저는 절대 못 이긴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 전쟁 나면 우리 못 이겨요. 사병들이 뭐 월급 많이 주니까 열심히 싸울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사병은요, 여러분 그냥 전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총 하나 든 만큼의 전투력이 붙는 거지. 솔직히 걔네가 뭐 체력을 관리해요, 뭔가 그 프로페셔널하게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군인으로서 안 해. 다들 그냥 국방부 시기만 보는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제대하자, 제대하자.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죠? 실제 전쟁은 그냥 군대 가보면 저도 최전방에 있었지만 야, 씨, 내가 어떻게 여기 이걸 지키면 뭐하냐. 솔직히 저기 나는 저기 간첩 넘어오면 바로 도망가야지. 그 차라리 어떻게 이겨. 우리나라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 특공부대라고 하잖아. 흔히 말하는 UDT나 뭐 이런 애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못지않게 좋은 군인들 많거든. 엘리트 군인들. 근데 걔네들 다 제대해도 처우가 안 좋거든.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자기 적성 살려가지고 군대에서 말뚝 받고 진짜 막 그 말도 안 되는 훈련들을 이겨내는 이제 그런 전투부대원들이 있는데 얘네들 다 오래 못 버텨요. 너무 처우가 안 좋으니까. 걔네들 다 결국은 제대해서 헬스 하잖아, 헬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실 국가적 손실이에요. 그렇죠? 걔네들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이상한 거 한단 말이야. 예능하고 완전 강철부대 나가가지고 하고. 걔네가 강철부대 찍을 때가 아니고 원래 현역으로 가서 나라 지키고 있어야 될 애들인 거야, 원래 적성은. 근데 걔네가 왜 나왔겠냐고. 돈이 안 되니까. 그지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걔네들 처우를 안 해주고 갑자기 사병들한테 200주 주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주긴 해요. 제가 봐도 좀 심하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분 여학생들도 솔직히 솔깃할 때 있잖아요. 아씨 나도 이 깔끔하게 1년 반 정도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그렇잖아. 알바보다 많이 주잖아. 이거 가만히 거기서 숨만 쉬어도 200 주는데 그럼 거기서 엄청난 거 안 해요? 알겠죠? 솔직히 알바보단 편해요. 군대 그 부조리가 힘든 것이 여러분 군대도 학교예요, 학교. 군대 그 딱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과목이 있다고. 그걸 이제 실습을 많이 하는 거지. 집안 집 떠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로 막 괴롭힘 당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솔직히 우리도 미군 스타일로 쉴 때는 쉬고 할 때만 제대로 하고 요렇게만 잘 돌러가도요. 군대 할 만해요. 차라리 여자분들도 야 이거 뭐 남자 여자 성별로 싸울 필요 없이 돈 벌기 위해서 갈 만한 곳일 수도 있어. 야 1년 반 정도 야 명품 소비 좀 줄이고 솔직히 소비 줄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혜택이긴 하거든요 군대가. 평소 소비하는 거 확 줄이고 군대 가서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한 다음에 고스란히 저축해. 그럼 여러분 우리 아무리 못해도 카페 하나 창업할 돈이 생길 수도 있어 잘하면. 대학 등록금 나머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모으고요. 그죠? 심지어는 창업 자금도 모을 수 있다. 이건 좋은 거지. 왜냐면 우리 때 월급 10,000원이었거든. 10,000원으로 뭘 해? 우리 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지만 지금 남자애들은 달라요. 그 돈 열심히 모으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쓸 수 있어. 그걸로 어학연수도 가겠다. 짧게나마. 괜찮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돈 쓰느니 내가 국가에 좀 충성을 해서 세금을 통해서 당당하게 얻어온 돈으로 공부도 하고 뭐 사업을 하든.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속도 조절이 잘못돼서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샌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모병제도죠. 미국은 모병제니까 가고 싶은 놈만 가요. 사실 저도 징병제를 반대하긴 하는데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징병제의 폐해가 많잖아. 예. 저는 징병제를 할 거면 얄짤없이 다 가야 된다고 봐요. 다 가고 있잖아라고 말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 돈 있고 빽 있으면 안 갑니다. 제 주변에서도 별로 대단하지 않거든 제가 보기에 하찮아. 근데도 아버지 백으로 빼요. 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병명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공익으로 출근하고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거 고칠 거 아니면 징병제는 없애는 게 맞아요. 공정하진 않잖아. 할 거면 진짜 공정해야죠. 윤석열 군대 다시 갔다 와야죠. 알겠죠? 다시 또 아니지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잖아. 그 사람 가야 돼. 그 술배하고 가서 좀 해병대 캠프라도 한 열흘 갖다 보내야 돼. 그게 역대급으로 일 안 하고 술 마시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은 그래도 공수부대로도 했잖아. 걔는 했잖아. 근데 그런 대통령이 노무현 문재인 둘밖에 없어. 나머지는 대부분 면제거나 그냥 독재자거나 그죠? 그냥 원래 군인이거나 부끄러워.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그냥 원래 군인이잖아. 쿠데타 일으킨 애들. 그건 창피한 거고 문민 정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들은 뭐 다 면제야.
아, 지들이 면제인데 어떻게 남자애들 보고 군대 가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었던 대통령은 딱 두 명밖에 없는 거야. 어. 노무현이랑 문재인. 창피한 거라고. 사실 걔네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창피한 거라고 원래. 그 사람도 젊었을 때 뭐 얼마나 통보였겠어요? 그 사람도 20대 때인데. 근데도 안 갔다는 소리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 그래도 확률적으로. 근데 왜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확률적으로 군대 간 사람이 그렇게 정리하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무위원 조사해 볼까요? 실제로 절반 이상이 군대 안 갔어요. 자녀들도 또 군대 공교롭게도 안 가요. 이게 우연이야? 필연이죠. 조작이지 조작. 그러니까 전 그래서 룰을 제대로 안 지킬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병제인데 사실 샌델의 근거는 뭐냐면 샌델은 징집제 찬성론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샌델은 오히려 미국을 걱정하는 거야. 미국은 너무 자유지상주의고 너무 개인주의와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얘네는 뭐 툭하면 징집 얘네도 내 전시에는 징집제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옛날 남북 전쟁도 징집제 하다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대신 가게 하죠. 하긴 우리도 옛날에 그렇긴 해요. 대신 복무하게 하고, 돈 내고 면제하고, 이런 제도가 미국에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 몸을 바쳐서 싸우는 게 원래 군인인데, 이렇게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이라면은 애국심이라는 게 빠져버리죠. 가장 중요한 애국심. 그러니까 모병제의 문제점도 그건 거예요. 지금 미국 군인들도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돈 있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 애국심이 충만해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인들 중에서 잘 사는 애들은 아무도 군대 안 갑니다. 미국의 모병제는 철저하게 잘 못 사는 흑인들 중심으로 혹은 히스패닉 중심으로 군대를 가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샌들 입장에서도. 샌들이 보기엔 그것도 돈에 의해서 사실 국가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요, 군 작전 수행할 때 용병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용병은 뭐야? 진짜 사설업체예요. 걔네들은 민간 군인들도 많거든. 민간 사설업체를 비싸게 돈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 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전문 군인이니까 같은 실력은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애국심이 없어요. 애국심이 없다 보니까 여차하다가 자기 생명 위험해지면 이런 목숨 걸고 고문을 견딜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 그 솔직히 우리는 뭐 유관순 10대 유관순조차도 고문을 견뎌냈지만 거기서 그럴 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병제적 가치관이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애국심 자체가 훼손돼 버리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는 그거보다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샌델은 오히려 실제로 한국 사례를 찝어서 한국의 징집제를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공평하게 모두가 다 가니까 모두가 다 가서 거기서 어쨌든 애국심을 좀 고취시키고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제 모두가 다 간다에 이제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다만 갔다 오면요 애국심이 고취되는 건 맞아요. 정신교육 진짜 많이 하니까 좀 과해서 문제지. 좀 하다 좀 과해서 나중에 이제 무조건 이제 북한이 주적이 돼서 문제지. 보통은 이제 통일관이 없어지긴 해요.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면 평화롭게 통일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김정은의 목을 따야겠다. 뭐 이런 이제 과격한 생각을 좀 갖게 되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 사실. 그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쳐들어오든 중국이 쳐들어오든 북한이 쳐들어오든 기꺼이 내 생명을 바쳐서 싸우겠다라는 애국심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게 생기겠냐 이거지. 모병제로 가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무슨 근거냐면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에 놓은 거예요. 샌델이 공동체주의자로서 그래서 징집제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건 내일 우리가 아마 그 과제 풀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다루게 될 문제인데 대리모 제도도 사례로 나오긴 해요. 이 자유지상주의 편 쪽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대리모 제도는 뭐예요? 불임 부부가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한 여성의 자궁을 빌리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랬을 때 최근에 뉴스 났었거든. 이제 중국 쪽에서 거대한 대리모 거의 그 공장을 발견했죠. 예. 그래서 대규모로 이 대리모를 매칭해주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시대고 결혼을 또 안 해서 문제이지만 이게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불임 부부 되게 많거든. 난임 부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낳고 싶은 사람은 애를 못 낳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또 많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불임 부부들이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긴 하거든. 그쵸?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불임 부부가 이렇게 시술해가지고 결국은 착상시켜가지고 애가 딱 생기잖아. 근데 그러면 보통 다태아가 많이 생기는 거 알죠? 쌍둥이. 그게 약간 인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게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럼 만약에 네 명 쌍둥이 태어나면 나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고민 아니야? 그때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 몇 개는 제거합니다.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착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부가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 경제 상황이 지금 착상된 대로 다 나으면 큰일 나거든.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저도 제가 쌍둥이는 안 난 게 다행이다 이 생각을 늘 하거든. 제가 애 세 키웠지만 그나마 좀 텀이 있으니까 좀 견디는 것도 있지. 여러분 쌍둥이만 키우더라도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건 두 부부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쌍둥이를 낳으면 이 양가 어르신이나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그래서 왜 내 쌍둥이 키우는 그 군인 부부 있었잖아. 그래서 그건 정부가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많이 챙겨주기는 하죠. 예. 그래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애 하나 챙겨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든데 그거 두 애를 옷 입힌다? 진짜 힘들죠. 근데 이제 특히 이런 난임 부부한테는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거죠. 인간의 기술로서 강제 착상을 하다 보면은 많이 생기는 역설이 생기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내가 몇 개를 또 제거해야 되는 잔인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대안책이 대리모제도인데 이건 다 불법입니다. 대리모제도는 이제 타 여성의 자궁을 사서 임신을 시키고 거기서 애가 태어난 애를 내가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임신의 병원비랑요 생활비까지도 주는 데도 있고 모든 그 과정을 왜냐면 산모가 건강해야 내가 데려갈 애가 건강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부자 국가의 불임 부부가 가난한 나라의 대리모를 사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벌어져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국내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물가 때문에 돈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해외에 인도가 특히 시장이 커요. 인도가 원래 컸고 그리고 지금은 또 요즘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가 그거였어요. 실제로 인도 여성의 11년 정도 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대리모가 보통 1년 정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년 고생하면 거의 11년치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대리모 제도는 어,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에서는 찬성할 수 있죠. 왜 찬성 가능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쨌든 나는 돈을 주더라도 나는 애를 갖고 싶고. 자, 대리모는 상황이 어때요? 나는 비록 내 애도 아니지만 생판 모르는 애지만 그래도 내 뱃속에서 키워서라도 물론 그럼 되게 고통스럽죠. 하지만 1년 후가 되면은 그 보수를 받음으로써 충분히 내가 납득할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의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사실 이 대리모 시장은 형성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를 찬성하는 논거로서 공리주의도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산해서 총 행복, 총 이익이 늘어나면 그거는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지상주의도 어때요? 서로가 쌍방에 대등한 계약으로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예. 근데 그 대리모 할 사람한테 강제로 한 적이 없어. 분명히 계약서에서 다 확인받았고 어떠어떠한 조건이니도 내가 제대로만 사정 고지를 잘 했다라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막판에 애를 딱 낳았어. 애를 낳고 나서 그 대리모가 난 이해 못 주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왜 못 주냐면 사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라 여러분 뱃속에서 이 태아를 어쨌든 착상시켜서 키웠는데 설령 유전자는 내 애가 아니어도 내 몸으로 내 양수로 키웠잖아. 내 탯줄로. 그러니까 그 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한번 이건 상품화될 수 없는 거를 상품화 시켰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부작용인 거죠. 예. 이미 내 자식처럼 모성애가 나오는 거죠. 그때 그 아이를 차마 보낼 수 없는 거. 여러분 또 생각해봐. 우리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 애견도요. 심지어 강아지조차도 잠깐만 우리가 대리해서 키워줄 때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있지. 유기견들 잠깐 임시 보호해주는 거. 그거 하다가 실제로 입양하는 사람들이 왜 많겠어요? 이 인간은 금방 정들거든. 어. 그 정을 떼고 키울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는 이 대리모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해도 돼. 각자의 자유고 각자의 자유 계약이니까. 근데 어제 배웠던 칸트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애초에 인간의 자궁을 수단과 도구 삼아서 매매를 한 거잖아. 그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게 있어요. 칸트의 논거로는 대리모 제도는 반대하겠지만 자, 이미 만약에 애를 낳은 상태면 그때는 도움이 안 돼요, 칸트가. 애를 이미 낳았는데 지금 애를 낳은 대리모가 나는 이해 못 줘요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그때는 칸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지? 이거는 칸트도 헷갈리지. 예, 그렇잖아요. 이미 낳은 애를 어떻게 해? 애초에 낳기 전에는 칸트는 명확히 반대하겠지만 낳고 나서는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자유지상주의는 야 계약대로 이행해. 당연히 이건 불임부부의 아이죠. 근데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논거가 바로 또 공동체주의예요. 이건 이제 내일 그 문제를 풀어볼 건데 공동체주의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본래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애초에 잘못된 임신과 출산의 방법을 사용한 건 불임부부거든. 예. 차라리 이 아이와 엄마와의 이 모성애의 관계로 이 아이가 세상을 보게 만든 건 이 산모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는 차라리 이때는 이 대리모가 만약에 그 아이를 갖고자 하면 그 아이의 편을 대리모의 편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논거를 좀 나중에 또 보고요. 자, 그리고 놓친 게 있나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뭐랄까 그 제가 아까 정책적으로는 세금을 낮춰줘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와 연결시키면 됩니까? 이거는 최소국가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최소국가 자유방임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애덤 스미스를 기반으로 한 이 시장경제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잖아요. 최소국가론, 자유방임주의 이런 게 이제 자유지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고 윤리적으로는 아까처럼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이니까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또 성향을 갖고 있고요. 저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뭐 이런 논쟁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부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분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재분배하는 건 아까 일종의 강탈이라고 봤죠. 그 논거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저는 재분배를 찬성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때 자유지상주의를 공격할 때 가장 쓸만한 논거가 뭐냐면 사실 그거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과정에 본인이 원칙을 지켰고 정정당당하게 룰을 지켜가지고 그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미 그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 사회 구조라는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사회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돈을 많이 번 그 계기는 내가 아무리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라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미 국가가 제공한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어쨌든 간접적 도움들을 이미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에 대해 노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벌기까지에는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긴다라는 거. 근데 그 변수 중에 되게 큰 부분이 정말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나 어떤 제도. 특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이걸 정당하다고 얘기해도 아 그래 정부가 그러면 그래 그래서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알았어. 야 우리 저기 저쪽은 순찰 돌지 마. 야 저기는 경찰 출동하지 마. 저기 119 출동하지 말고. 자 그러면 부자들도 견딜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회가 정부가 다양한 우리가 마음 놓고 이 사회에서 열심히 출퇴근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긴 하잖아요.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부자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돈을 안 쌓여요. 야 물량을 지금 빨리 보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지금 막 다 파헤쳐졌어. 국도밖에 없어. 이건 무슨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외부 바이어가 그냥 포기해. 아, 너희 다 좋은데 물건은 좋은데 가져갈 방법이 없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정부가 어떻게 이 일종의 어떤 이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춰주냐에 따라서 대기업이 성장하냐 마냐도 걸려 있는 거죠. 삼성이 결국은 수출 기업으로 성공하는 이유도 삼성과 현대가 결국은 그 수출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유지보수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한 기업,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부를 창출할 수는 없다라는 논거가 있어요. 그런 반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롤즈가 등장을 하게 되면 롤즈의 근거 중에 또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이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우연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 도식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다시 돌아왔죠? 여기 롤즈의 위치 보이죠? 롤즈. 롤즈가 여기 있잖아요. 롤즈가 결국은 어제 벤담처럼 중간에 있거든? 저 벤담 지우고 자, 롤즈도 요 중간의 영역에 있어요. 자유주의자지만 롤즈는 은근히 평등의 가치를 또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굳이 그런 평등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 내 재산권과 나의 선택, 그걸 보장받길 바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능력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능력만큼 많이 벌었으면 그건 다 내 건 거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적게 벌었으면 분말하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뭘 원하지 않냐면요. 여러분 국민연금 알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강제제도죠. 여러분이 사회에 나오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고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게 건강보험료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많이 벌 때야 돈이 많이 벌어도 억울할 수도 있어. 이게 누진세거든. 국민연금은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저축해야 되고 건강보험은 내가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저도 매달 통장에 내역 나가잖아. 나갈 때마다 돈이 한 번씩 이렇게 숭텅숭텅 빠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은 딱 그때요. 국민연금 빠지고 건강보험 빠지면 한 수십만 원이 갑자기 확확 사라지거든요. 예. 큰 돈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번 달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는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따져보니까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갔네? 그럼 나 건강보험료 6개월 동안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낸 것 같은데 나는 사실 국가에서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손실이 크네. 그죠? 다행히도 근데 우리 애들이 짬짬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자주 아파주니까.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플 때 돈까지 많이 내면 서럽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갈 때 이 위험을 분산하는 게 보험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돈이 적은 사람들은 거의 부담하지 않고서도 모두가 보편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세팅된 전형적인 사회국가. 알겠죠?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건강보험이 없죠. 사실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아예 민간보험 국가였고 오바마 케어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그게 약간 건강보험 형태를 좀 띠거든. 그래서 미국 가면은 건강보험 때문이라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은 함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냥 감기 한 번 걸렸을 때도 한 돈 5만 원 내도 아깝지 않아 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병원비라는데 지금 기침 콜록콜록 몇 번 하고 약 한 3일 지어봤는데 여러분 5만 원 내면 살겠어요? 저기 이 하나 충치 하나 치료 갔는데 이 치료했더니 1,000만 원 내래. 살겠어요? 못 살아. 미국 진짜 그렇게 돼요. 나 지금 애 낳았는데 애 낳으니까 갑자기 몇 천 나가네? 낳겠냐고. 예. 그래서 미국은 그 기업, 내가 회사가 중요해. 걔네는 능력주의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회사가 그 의료보험을 대신 내주거든. 그래서 그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지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실제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아니면 아예 메디케이드라고 해서 아예 가난하면은 물론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건 아닌데 미국의 안전망은 매우 얇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빈민도 많고 노숙자도 많은 거예요.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파바박 삐져나오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사회 위험 요소가 된 거고. 그게 돈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역설을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아까 이제 자유지상주의를 원하는 그 능력주의 사회의 부작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사설 경호업체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왜? 사회 불안계층이 너무 많아지면 공공의 경찰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최근에 실제로 헐리우드의 어떤 누구였지? 유명한 사람도 길거리에서 총 맞지 않았나? 재수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렇진 않잖아. 우리는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을지언정 누가 지나가다가 총으로 쏘진 않잖아요. 그죠? 분당에 뭐 칼부림 사건은 나지만 이런 칼부림 사건은 그나마 어디야. 저쪽에서 미친놈이 칼 흔들고 있으면 우린 그래도 도망갈 수라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냥 총 들고 나타나잖아. 그냥 갈긴다고. 뭐 도망간다고 될 일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롤즈는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지만 롤즈도 미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데 미국의 학자면 아무래도 자유주의가 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그러면서도 평등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은 그러면 누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주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에서 봤을 때 되게 진보적인 정책, 평등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롤즈는 얘가 보기에는 야 그래봤자 자유주의자가 어디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판하고요. 이쪽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롤즈 보고 어휴 저 극단적인 평등주의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롤즈는 양쪽에서 욕먹어요. 벤담도 마찬가지고 양 중간에 있으면 욕먹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가 롤즈를 볼 때는 저 사회주의자 이렇게 보는 거고 진짜 사회주의다 이쪽 진보 정책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롤즈를 볼 때는 어휴 저 신자유주의의 끈앞을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저도 책 보면서 다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다 나와. 거기서 뭐 롤즈에 대한 비판을 되게 싫어하더라고. 제가 유럽 철학자들이나 유럽 학자들은 롤즈도 싫어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천재같이 보이거든. 야,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어기지 않았어.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도 평등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종의 묘안을 갖고 온 거거든. 그 묘안은 우리 내일 다룰 겁니다. 알겠죠? 내일 구체적으로 롤즈의 1원칙과 2원칙을 다루면서 또 벤담과의 어떤 차이를 좀 만들어낼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서 이제 마지막 얘기할 건 뭐냐면 롤즈의 이 포지셔닝 때문에 아까 제가 우연성 얘기를 했잖아요. 롤즈 하면 여러분이 뭘 떠올리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칸트 하면은 의무론, 칸트 하면은 존엄성을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롤즈는 그 칸트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칸트의 윤리를 베이스로 하면서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얘기는 그 존엄성의 보편적 평등적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모든 인간이 존엄하니까 부자의 생명도 가난한 자의 생명도 다 똑같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보편성이 나오거든. 롤즈는 일단 그걸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자로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베이스로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롤즈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뭘 추구하냐면 이걸 보통 롤즈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도 해요. 제가 아까 평등적 자유주의 이렇게 가르쳐드리긴 했지만 사실 롤즈 하면 떠오르는 게 이 공정성 개념이거든.
그래서 공정한가? 그러니까 자유를 내가 허락했을 때 우리가 이 자유를 갖고 이 사회에 던져져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경쟁의 요건이 공정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음, 이건 이제 뭐 샌데르 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 방식대로 이걸 이해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평등이라는 걸 배울 때요. 이런 거 배우죠. 결과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이런 걸 배운 거 기억나시죠? 사실 결과의 평등이 뭐예요? 이쪽 가장 요 사회 진보나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극단화시키면은 결과적 평등주의자가 많긴 하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 정책 중에 결과적 평등이 몇 개 있죠? 무상급식이 대표적이죠. 무상급식이 결과적 평등에 대한 원칙이죠. 정책 같은 거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학생이면은 모두가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죠. 맞죠? 이런 게 결과적 평등이야.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일기 때 시장직 걸었다가 이거 시장직 뺏겼잖아. 무상급식을 시장직 걸고 막았던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세훈을 좋아하시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여러분 오세훈 좋아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오세훈이 만약에 계속 그 시장을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은 그 유료로 돈 내고 먹었을 거예요. 제가 급식 그 도시락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가 한 2학 3학년 때인가 우리 1학년 애들이 이제 급식을 시작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급식이 비쌌어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의무교육이고 모두가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어야만 하잖아. 근데 도시락은 싸울 수가 없어. 모두가 급식이야, 의무적으로. 근데 그 급식이 유료였거든. 근데 또 맛은 더럽게 없었어요. 유명했어. 사실 우리 아마 그 급식이 한 10년 될 때까지는 질도 떨어졌을 거예요. 비싸고 맛없는 급식을 10대 아이들이 당시에는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는 집들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원책이 없는 건 아닌데 티가 난다고, 티가. 그 낙인이 되죠. 여러분도 상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은 무상이었으니까 몰랐겠지만, 만약에 나만 지원받는 애인데 그 지원받는 거를 어떻게 학교에서 몰래 해줄 수 있을까? 그건 선생님의 센스가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그런 센스 있는 선생님이 또 우리 때는 더더욱이 없어. 이름 부른다고. 야, 종일이 가져가. 여기 있어. 무상급식 신청해. 한다고요. 애들 다 알아. 그럼 애들이 나를 똑같이 평등한 존엄한 존재로서 대하겠어요? 아니죠. 이미 갈리는 거야. 계층이 갈린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상급식 제도가 나올 때 찬성한다고요. 그래, 우리 10대 때는 이게 워낙 예민하니까 차라리 그래, 뭐, 야, 이재용 자식도 무상으로 좀 받으면 어때? 그렇게 해서라도 다수의 가난한 아이들이 티나지 않게 모두가 건강권이 있어야 되잖아. 건강하게 밥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이랬거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서울시장은. 악독하지. 근데 왜 그랬을까? 사실 저 무상급식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엄청 들진 않아. 저게 왜 그러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유지상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를 제일 두려워하냐면 어쨌든 민주주의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 결과의 평등의 맛을 보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 이 결과적 평등에 대한 정책이 많지는 않거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알겠죠? 근데 이런 제도가 상징적이었던 게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둑이 터지면 본물 터지시 터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보수의 전사로서 몸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막았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날라갔죠. 하지만 다시 부활했잖아. 박원순이 죽고 나서 다시 또 됐잖아. 그죠? 자, 어쨌든 그게 결과적 평등이고 비례의 평등은 뭐냐면 비례의 평등은 아까 딱 그 능력주의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노력한 만큼 많이 벌고 노력 안 한 만큼 적게 벌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연금 얘기 참 하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연금 제도도 반대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금은 민간이면 된다는 거야. 자, 돈 있는 사람이 알아서 아낄 사람은 알아서 아끼고 젊었을 때 많이 쓰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야, 나는 저축 안 할래. 나는 인생 불같이 살다가 불꽃같이 살다가 난 그렇게 갈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은퇴 전에 나는 그냥 열심히 다 쓸 거 다 쓰고 그냥 그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국민연금 걷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나의 삶은 65세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까지 강제로 걷는 거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일리가 있어요. 진짜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국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하는 쪽이거든. 여러분 진정한 자유주의자는요 모두 거부하는지 아세요? 주민등록증 거부합니다. 주민등록증도 국가가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혜택 많지 않아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게 여러분들을 성인이 돼서 통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도 거부를 합니다. 이거 내서 다 세금 내게 되는 거잖아. 주민등록증 말소돼봐 세금 못 걷어요. 이 사람 어디 존재하는지도 좀 헷갈리고. 분명히 사람은 살고 있는데 국가 시스템에는 걸려들지 않아. 이게 국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지. 저 사람이 막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국민의 신분을 다 저장해 두는 거.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강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0개 지문 다 찍죠? 기억나요? 주민등록증 만들 때 주민센터 가가지고 다 찍었을걸? 이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범죄 저지르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딴 나라는 안 해요. 이게 왜냐면 진짜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강하게 이렇게 통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중국 보고 막 뭐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 딱 강력한 사실 통제 국가의 느낌은 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비례의 평등은 그러니까 능력주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많이 한 만큼 내가 연금도 마찬가지지. 내가 많이 낸 만큼 받는 거고. 내가 적게 냈으면 나중에 나 마음 바뀌겠지 나중에. 근데 나 65세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살고 싶네. 근데 살아있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 노년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진짜 쿨한 자유주의자는 그것도 감내해야죠. 알겠죠? 근데 정부는 왜 강제로 거둘까요? 이건 경험이거든. 정부는 우리 인생보다 오래됐잖아. 정부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봤지만 결과적으로 저렇게 자유주의 외치면서 나는 걷지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정작 본인이 힘들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배 깔고 눕는다는 게 문제예요. 알겠죠? 나 좀 살려줘. 어떻게든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사회 불안개층 되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지 오히려. 나중에 정부 탓이나 안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대해서 정부한테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 세금으로 그 사람 살려줘야 되잖아. 그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젊었을 때 그게 배짱이 아니야. 젊을 때는 쓰고 맨날 쓰고 놀다가 나중에 연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국가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 정부가 살아남겠어요? 네. 그래서 강제로 걷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야. 이렇게 되면 60대, 65세 이후 됐을 때 다 가난해지고 그 가난해진 사람들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뭐 국가 파산하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를 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시간 녹았다. 기회의 평등이에요. 이 기회의 평등은 그래서 자유지상주의 쪽도 기회의 평등은 당연히 중시하거든요. 자유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회는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려면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통 자유지상주의자들도 기회평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제 롤즈의 느낌이 어디서 좀 확실히 나냐면 같은 자유주의인데 롤즈는 이 기회평등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게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이런 원리 원칙으로 봤을 때 아까도 우리가 하버드 얘기로 시작했잖아. 우리 여러분 보고 하버드 가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말린 사람 있어요? 경민아 하버드는 아니다. 지윤아 곤란하다. 아빠는 너가 그렇게 똑똑해지고 싫어. 부담스러워. 우리 가문에서 하버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봤어요? 아니야.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밀어줄 거고. 근데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학교인 거지. 어찌 보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계산조차 안 해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태어나서부터 하버드를 노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얘는 그렇게 키운다. 왜냐면 그게 멀지 않은 얘기인 게 집안에 누가 하버드 다니거든. 집안의 대부분이 서울대거든.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야. 얘 좀만 노력하면 네 아빠처럼 서울대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버드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집안들이 있다니까 강남에. 그게 같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보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평등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이
페널티는 없으니까 내가 하버드 가는데 막 페널티 없잖아. 어, 구조적으로 생길 뿐이에요. 내가 저기 서해 5도에서 태어났는데 연평도 이런 데서 태어났는데 예, 거기에 무슨 학원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 섬마을에. 그쵸? 내가 막 울릉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뭐 얼마나 사교육이 있겠냐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애한테 예, 야, 누가 너보고 연고대 가지 말래? 나중에 온갖 차별은 다 받는데 예, 나중에 그 자기가 자라는 환경적인 격차에 대해서는 예, 우리는 너에게 공정한 기회를 다 줬잖아. 네가 공부 안 해놓고 누구 탓을 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롤즈는 그러니까 뭐까지 따지는 사람이면 그 우연성까지 따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아니죠. 우연히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그 모든 혜택을 다 갖게 되는 거고요. 우연히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학생은 그 모든 길을 다 박탈당하고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형식적 기회 평등 갖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롤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연성만큼 우연한 기회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기꺼이 사회에 자신의 그 이익만큼을 환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능력만큼 번 게 아니라고. 어. 수많은 우연들이 겹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롤즈는 지나친 시장 경제론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롤즈가 사회주의자냐? 절대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아까 결과의 평등이라고 했잖아. 롤즈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당연히 더 능력 있는 만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봐.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 이건 롤즈도 인정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미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나 우연성에 의해서 심지어 우리의 능력은 똑같아도요. 우리의 적성이라는 거는 또 타고나는 거잖아. 내 적성과 능력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직군이 하필이면 그 시대에는 쓸모가 없어. 이런 경우 있거든? 원래 전란에 태어났으면 대장군이 될 사람이 이런 평화체제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딱히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죠, 우연. 예. 그 롤즈는 그런 우연성에 의해서 벌어진 격차는 다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래야 그 억울한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이 다시 노력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게 진정한 공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마저 다 얘기를 못했으니까 내일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롤즈와 벤담을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는 다시 샌들로 끌고 와서 이 정의론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론 수업은. 자,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쉬었다가 오늘 이제 첨삭 받으실 분들은 이제 첨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50분에 시작하죠.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3회차 때 봅시다.